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오후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이 늘었어요.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정준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를 하고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또 선고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2년이 추가된 예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면 2심에서 줄어드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도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된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 대납이 일부 인정된 것이 형량을 높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여러 가지 혐의가 이렇게 추가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든지 그리고 삼성그룹이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추진한 소송비를 대신 냈다든지 또는 김성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든지 역대 다른 대통령도 다 받았습니다. 자, 또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과 김재정 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 등등이 아주 여러 개 혐의가 덧붙여졌는데 일단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는 이 재판이 정치적 재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수사를 했으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한 배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을 적폐로 묶어가지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말살 또는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깐 수사와 재판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힘이 적극적으로 개재했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량이 왜 이렇게 높으냐 는 것도 이 법리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법리로라는 게 요사이 법관이 하는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고무줄처럼 당겼다 놓았다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월간조선 기사입니다. 월간조선 기사에 보면은 김대중 해외 비자금 관련 수사를 했던 국정원 간부들은 감옥에 가고 월간조선이 별도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김대중, 김홍걸 해외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는 실체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기관이 뭘 조사를 해야 됩니까? 해외 비자금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비자금을 더구나 이 해외 비자금 중에 1억 달러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정황이 포착돼 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조사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이 해외 비자금에 대해서는 기자가 나와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검찰이나 국세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공정하지 못하는 것다는 것은 형량을 보면 알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0세입니다. 그러면 17년을 산다면 97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는 82, 3세인데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세 건의 재판 중에 징역 2년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는 확정이 돼서 복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는 징역 25년, 하나는 8년, 합산하면 33년, 이미 살고 있는 2년 합치면 3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가 68세니까 35를 더하면 100살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박근혜, 이명박은 감옥에서 죽어라. 감옥에서 죽어라 하는 재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다음에 보석 취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가 몸이 아파서 보석으로 나와서 집에 철저하게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과 접촉이 안 되고 친족만 접촉할 수 있는, 바깥으로 전혀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구속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구속 재판을 합니까?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보석 상태로 놓아두어야죠. 이런 잔인한 재판입니다. 이거는 잔인한 선고고 잔인한 재판이고, 여기에 정치성이 보태져 있으니까 인민재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상식에 반하는 재판입니다. 법리야 법률 기술자들이니까 얼마나 끼워 맞추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 기술자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럴 때 법리를 갖다 대가지고 연쇄 살인범도 아닌데 노인, 둘 산다 노인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 재임 중에 국가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처럼 나라를 그냥 해체하고 김정은 정권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 판결 뒤에 있는 어떤 계급적 증오심을 느끼게 합니다. 계급적 증오심. 계급 투쟁론자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계급적 증오심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계급의 적으로 본다 하는 것이 이런, 더구나 여기에 이제 머리 좋은 법률 기술자들, 검사, 판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풀려나는 것도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선 전에 사면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두 사람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서 죽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말살하려는, 정치적으로 말살을 하려는 그런 스케줄대로 하는데, 온정주의적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급적 증오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계급적 증오심은 이렇습니다. 계급혁명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말하는 계급혁명을 위해서는 살인도 정당화된다. 아니, 오히려 살인이 권장된다. 이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어탕을 먹습니까? 미꾸라지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탕, 미꾸라지를 삶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계급투쟁론자들 눈에는 계급적 적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꾸라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미꾸라지를 죽인다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듯이 계급투쟁론자들은 계급의 적을 말살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수한 게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역사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문명에 반하는 이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라는 사명을 띠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표 차이로 이기게 만들고, 대통령 선거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지방의 주요 자치단체장들도 거의 다 당시의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방 권력, 국회 권력, 행정 권력 3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광우병 난동이 일어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겁을 먹고 그 난동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기가. 이때부터 뭐가 잘못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자살을 하고 여기에 쏠리는 동정심이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던 친노 세력을 다시 키우게 되고, 그리고 2010년에 들어가면은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 규명, 진상 규명은 잘 했지만은 정치적 대응이 늦어가지고, 정치적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 지역을 보복으로 군사적으로 때려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30%나 되고, 그리고 2010년 11월에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연평도를 포격을 해가지고 군인 2사람, 민간인 2사람, 4명이 죽었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응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찬스를 놓쳤어요. 그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종북 좌익 척결, 반역 세력 척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북 좌익 세력과 전쟁을 지휘해야 할 사람이 이른바 중도 실용 노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타협적으로 가고 좌파들에게 잘 보이면은 뭐가 협조를 받을 것처럼 했지만은 지금 협조를 받은 게 바로 징역 17년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는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또 찬스를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해서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 무렵 정부에서 흘린 자료에 의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 금강산 개성관광 대가,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 달러가 현금으로 북한에 들어갔고, 살, 비료, 경고급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한 규모는 40억 달러, 합쳐서 약 70억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고, 이게 로켓 핵무기 개발에 쓰여졌다 하는 판단을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반역이 일어났다는 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간첩보다 더 무시무시한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군, 경찰,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핵 간첩을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논평자처럼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약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세력을,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정책으로 돕고 돈을 주어서 돕고 하는 거죠. 뿌리 뽑았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진로가 바뀌었을 겁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지역을 폭격을 해가지고 준전시 상태가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한국의 진로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해야 될 때 비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감해야 될 때, 또는 용감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잘 되어 있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겁하고 타협적으로 나가다가 결국 오늘 칼날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핵 개발, 핵 정보를, 핵폭탄 관련 기술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 해가지고 두 과학자가 잡혀서 살인을 저질르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이 제공한 정보로 소련이 핵폭탄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믿고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미군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당신들은 살인죄보다도 더 나쁜 짓을 했다. 해가지고 부인까지 그냥 사형 집행시켜버렸습니다. 그럼 김정은의 핵 개발을 도와준 남한의 이 반역자들이 로젠버그 부부보다도 더 엄중한 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역에 대해서 자비심을 베푸니까 반역자들로부터 자비심을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이념전쟁이고 그 이념전쟁의 다른 형태는 무력이고 무력전쟁과 이념전쟁이 동전의 양육처럼 같이 간다는 거.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념전쟁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전쟁을 지휘해야 될 이중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당시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해서 모든 지표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경제적 위상,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크에 달했어요. 그 뒤부터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피크에 달했을 때 그때 그 손에 모였던 권력을 가지고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 김정은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이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쳤다.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놓치니까. 이것은 한반도가 전쟁하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깨우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의 중도 실용 정책을 유도했던 사람들이 요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주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명박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